물이 빠져봐야지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워런 버핏의 말은 정말로 유명하죠. 유동성의 썰물이 빠져나가는 2026년, 이 거품 속에 숨어있던 가짜들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파도가 물러간 자리에서는 단단한 바위처럼 진짜 가치를 가진 자산들만이 우뚝 서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진짜 배기를 가려낼 시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인공지능 열풍으로 투자 시장은 거대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소식에 기업들은 들떴고요. 인공지능 스타트업부터 빅테크까지 앞다퉈서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죠. 그 덕분에 주식도 코인도 뭐든 간에 오르기만 하면 돈이 되던 이런 유동성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 이 기대감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물어보시죠. 아, 정말로 이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건지, 실체가 존재하는 건지. 2026년의 글로벌 경제는 흔히 고압 경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도 2%대 중반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언뜻 들으면 황금기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 이 성장률이 높은데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3% 안팎으로서 이 연준 목표치 2%를 훌쩍 넘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10%대 일률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랐죠. 이민정책 강화하면서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물가가 뛸 겁니다. 한마디로 싸게 만들고 싸게 가져오던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는 비싼 비용 구조가 그냥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높고 또 금리는 쉽게 내리지도 못하죠. 실제로 미국 월가의 예측을 보면요. 연준이 2026년에 금리를 크게 내리긴 어려울 거다라고들 합니다. 이 제로금리 시대로에 회귀한다? 이제 그런 꿈은 접는 게 좋다라는 거. 높은 금리가 뉴 노멀이 된 세상. 여기서 투자자들은 공짜 돈 없이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비싸진 세상에서는 이제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베타 장세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띄워주던 유동성 파워는요, 사라졌다는 뜻인 거고, 대신에 각자 도생의 알파 싸움, 진짜 실적과 효용이 있는 자산들만이 선택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환경이 앞으로도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알트코인들만 상승을 할 거고, 힘이 없고 모멘텀이 없고 가치가 없는 알트코인들은 그대로 상승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기술 산업을 보자면요. 2023년에서 2025년에 폭발했던 인공지능 투자 붐, 그 정점이 2026년에 찾아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짓고요. 초거대 AI 모델 돌린다고 2026년에만 5천억 달러 넘게 설비 투자를 할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쯤 되면 인공지능도 돈이 있어야 돌린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던 돈이 이제는 전기, 전력망, 원자재 같은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수백 곳 세우려면 전기가 부족한데요. 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발전소를 더 짓고 전력망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이 굴이랑 우라늄 같은 원자재 수요가 폭증할 거예요. 결국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재 AI, 인공지능 호황의 그 이면에서는요. 전력과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 소프트웨어로 달궈진 열기가 다시 하드웨어 재료로 옮아붙은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연 6에서 7% 정도 성장률이 당연하던 중국이요. 이제 4%대 성장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과거처럼 고속 성장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도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신에 첨단 제조업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이 국가 보조금을 몽땅 쏟아부으면서 중국판 테슬라라느니 이 중국판 엔비디아라느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키우려고 합니다. 이 지금 당장에는 세계 시장에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공급 과잉과 무역 마찰을 부르겠지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적어도 기술에서만큼은 미국 의존도를 끝내야 되다 보니까 2026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배수진을 치는 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경제성장, 재정규율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면은 이제는 안보랑 자율성이 최우선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미국마저도 자기 코만 생각하는 고립주의 색채를 보여주면서요.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서 독일은 2026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 1082억 유로로 편성하면서 이 재무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드라기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서 공동 방위기금을 만들고 전략산업의 보조금을 푸는 이런 방향성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럽은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안보를 강화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경제 효율성보다는 유사시 살아남는 것들을 선택을 한 거겠죠. 이렇게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각자 사정으로 돈이 많이 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전쟁, 재정지출, 중국은 제조보조금, 유럽은 방위비 증대까지도 이 모두 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 상승 요인인데요. 그 결과로서 현재 금융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채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들은 돈을 쓰지만 중앙은행은 돈줄을 쥐고 있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랑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못 내리니까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공급이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이전에 국채가 제일 안전하다 했었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왕 금리가 높아진 거 이제 회사채나 신흥국 채권처럼 이자 더 주는 걸로 가자. 어차피 미국채도 옛날만큼 철석같이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무작정 아무 회사나 믿진 않겠죠. 하지만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현금도 많으니까 그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도 국채보다 많이 주고 이 비교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로 부상을 합니다. 즉 2026년에는 국채만 바라보시기보다는요. 견조한 기업 실적에 뒷받침된 우량 회사채라거나 하이힐드 채권에서 더 높은 인컴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이 다른 나라들은 경기 둔화에 시달리는데 미국은 혼자 성장률이 높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을 웃도는 강세를 보이면요. 신흥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부채 부담이 커져서 신흥국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이슈가 대두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나 우라늄 같은 이런 자원들은 인공지능이랑 에너지 인프라 수요 때문에 당분간 공급 이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미 일부 투자은행들은 구리가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다라는 거. 2020년대 중반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2026년 거시경제의 큰 물줄기는 이 비싸진 돈과 높아진 비용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결국에 투자 판도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돈이 비싸졌으니까 이 아무데나 투자해서 얻는 묻지마 상승은 더 힘들어질 거고 비용이 높아졌으니까요. 진짜 효율을 내는 사업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착착 마련이 됐었다라는 거. 바로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인데요. 2025년 7월달에 제정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의 틀이 마련이 된 상태죠. 그 연장선상에서 2026년 1월 미국 SEC가 혁신 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름은 거창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일단 2년 정도 규제 일부를 면제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혁신을 해봐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던 코인 업계는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라는 거. 1월달이 되면 이 뉴스가 시장 최대 하우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열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기관들이 법적 문제 때문에 못 들고 있던 코인들을 드디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1월달이 되면요. 기관 자금이 주요 암호자산 쪽으로 슬금슬금 유입되면서 가격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XRP 현물 ETF가 이미 승인된 현재 시점에서 이 각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거.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XRP ETF에 투자하세요. 이런 광고랑 설명회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더해지게 된다면은 다가오는 1월 초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곳곳에서 터지는 시기가 되어줄 거라는 거. 1월달만 그렇게 넘기고 나면요. 이 3월부터는 1분기 말에 상황이 또 한번 바뀔 겁니다. 바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이겠죠. 특히 2026년 1분기에는
작년 당시 4분기에 빅테크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모두 주목할 만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 쏟아부은 돈의 성과가 나왔나? 바로 이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 붐에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과연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졌는지 검증받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 만약에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온다. 그렇다면 시장은 바로 냉정해질 겁니다. 인공지능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네. 이러면서 말이죠. 이 반대로 인공지능 투자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올랐다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은 해당 기업 주가는 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결과를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의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2026년 초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인데요. 1월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가 될 겁니다. 이게 3월쯤 가면은 이런 영향들이 CPI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네 이러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원래 시장이 2026년 내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쭉 이어가길 바랬는데 갑작스럽게 연준이 이거 이러다가 물가 잡기가 걸렸다. 우리 이제 금리 더 못 내린다.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요. 주식시장에 다시 찬물이 끼얹어지겠죠. 1분기 말에서 2분기 사이 이렇게 매크로 지표랑 정책 변수가 뒤섞이게 되면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주목하셔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자산과 연동된 토큰들입니다. 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2차 파동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 금이나 원자재, 부동산처럼 실물이 뒷받침된 자산에 눈이 가게 될 거라는 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한 자산들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RWA 토큰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토큰,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배당하는 토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규제 환경이 정비가 되면은 이런 자산들은 기관들도 편하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 상반기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1월달에 규제 훈풍을 타고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 거고 이 3월달에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 수치에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하면서 6월달 즈음에는 새로운 질서의 시장이 적응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 메시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것들은 처음부터 실체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될 거예요. 앞서 미국의 법과 정책 변화를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코인 시장은 전에 카지노였었다면 이제는 정식 거래소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투기판처럼 돌아가던 시장이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비트코인을 볼까요? 이 비트코인은 2025년에 ETF 승인도 받고 규제도 명확해지면서 완전히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요.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재무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거.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전략이었는데 2026년에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특이한 뉴스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ETF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될 겁니다. 옵션 거래 같은 것들 포함해서 제도권 금융기법이 적용이 되면서요. 급등락보다는 완만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이 금처럼 지루해진다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류 자산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옥석 가리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2021년 그리고 22년 이럴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서 온갖 알트들이 함께 오르곤 했었죠. 하지만 2026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쓸모없는 코인들은 골라내고 정말로 쓸모 있는 코인만 남게 되겠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버넌스 토큰이나 일시적인 유행을 탔던 밈코인 같은 것들 잊혀져 버리게 될 겁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수익을 배당해주는 코인, 그리고 사용성이 높아서 거래가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말 그대로 소각되는 이런 코인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WA 토큰이라거나 이 실물 자산과 연동돼서 전통 금융자산의 성격을 띠는 코인들 분명히 주목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트 시장 내부에서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게 될 텐데, 즉 잘 나가는 놈들은 계속 잘 나갈 거고
맥을 못 추는 코인들은 확연하게 갈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2026년에는 드디어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같은 보수적인 거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비트코인 ETF라거나 기관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암호자산 투자를 개시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돈들은 규모도 엄청나지만요. 이 성격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쉽게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는 이런 든든한 중장기 자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코인 시장의 바닥이 그만큼 두터워진다는 의미겠고, 변동성이 예전보다 줄고 또 웬만한 악재에는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하방 경직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예전 코인 시장의 상징이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걸고 선물 시장에서 청산 베팅을 하던 해외 비등록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질 겁니다. 대신에 CME 같은 규제된 선물 시장이라거나 대형 투자은행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통한 비교적 건전한 차입 투자로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될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몰래 100배로 몰빵했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이런 청산 참사가 예전만큼 자주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지표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활성 지갑수 같은 것들 많이들 거론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활용 지표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 빈도라거나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규모라거나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총량 같은 것들 말이죠. 특히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들의 성장세, 이 전체 시장 유동성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USDC라거나 리플사가 발행한 RLUSD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한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만 해준다면은 그만큼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층 성숙해질 겁니다. 2026년의 투자자들은 1차원적인 포모 현상에 휘둘리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검증을 거쳐서 확신이 사는 자산에만 무겁게 베팅하는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손쉽게 돈 벌려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면서 이런 학습 효과를 똑똑히 보셨거든요. 특히 리플 XRP 투자자분들, 지난 수년간 어땠습니까? 온갖 어려움 견디면서 웬만한 악재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홀더가 되셨죠. 그리고 더 이상의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 인프라로 채택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을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정말로 쓰이는 거였네? 이런 뿌듯함과 확신을 가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 XRP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은 XRP한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리플사가 2024년 말 여기서 선보인 스테이블코인 RLUSD랑 리플 XRP의 관계도입니다. 혹시나 리플이 스테이블코인까지 내면은 XRP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거. RLUSD랑 XRP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은행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나 기관들은 이 변동성 큰 자산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처럼 가격이 출렁이는 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건 부담스러워하겠죠. 대신에 1달러 가치의 연동이 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은 앞단에서는 RLUSD를 사용을 하고 또 뒷단에서 XRP가 교환을 중개하는 구조로 짜였습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RLUSD만 만지작거리면서 XRP의 변동성은 직접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정작 리플의 XRP는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로 풀 가동되는 셈이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 A가 은행 B로 RLUSD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리플넷은 그 RLUSD를 즉시 리플 XRP로 변환해서 전송하면서 목적지에서 다시 XRP를 현지 통화하거나 이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줍니다. 이러면은 돈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은 안정적인 달러 가치만 주고 받겠지만 중간에 XRP가 실시간 환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RLUSD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엔드에서 XRP의 거래량과 소각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XRP 입장에서 RLUSD가 유동성 엔진의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행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나 기관들은 이 변동성 큰 자산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처럼 가격이 출렁이는 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건 부담스러워하겠죠. 대신에 1달러 가치의 연동이 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은 앞단에서는 RLUSD를 사용을 하고 또 뒷단에서 XRP가 교환을 중개하는 구조로 짜였습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RLUSD만 만지작거리면서 XRP의 변동성은 직접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정작 리플의 XRP는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로 풀 가동되는 셈이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 A가 은행 B로 RLUSD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리플넷은 그 RLUSD를 즉시 리플의 XRP로 변환해서 전송하면서 목적지에서 다시 XRP를 현지 통화하거나 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줍니다. 이러면은 돈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은 안정적인 달러 가치만 주고 받겠지만 중간에 XRP가 실시간 환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RLUSD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엔드에서 XRP의 거래량과 소각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XRP 입장에서 RLUSD가 유동성 엔진의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 레저의 기술적인 진화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원래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송금망으로 유명했었는데 2025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더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 이 작년에 리플 레저의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사이드체인까지도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던 각종 디파이 앱들이 리플 레저 생태계로 이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플 XRP를 담보로 한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이 파생 상품까지도 이더리움에서 가능했었던 금융 서비스를 이제 XRP 생태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RP 입장에서 이 사용처가 송금에서 다양한 금융 거래로 넓어지는 이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리플사가 전통 금융자산을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하는 RWA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 국채나 부동산 지분, 탄소 배출권까지도 리플 레저 상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면 리플 XRP는 이 토큰들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 담보자산이라거나 결제 보증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즉 리플 XRP가 단순 송금 수단을 넘어서 이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기축 자산 역할을 일부 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리플 레저 기반의 대출 프로토콜도 실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리플 XRP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또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이게 가능해지면요. 기관들도 자기 XRP를 안전하게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반대로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런 탈중앙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 2026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XRP의 위상은 더 이상 투기적인 알트가 아니라요. 기존 금융과 신금융을 연결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리플 XRP 홀더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거, 바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가격에는 수급이 정말 중요한데요. 2025년까지 XRP 가격은 오랫동안 각종 규제의 족쇄에 얽매여서 제값을 못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족쇄들이 전부 다 풀렸고, 게다가 2026년에는 XRP의 큰 수급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변화냐? 바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방향성의 변화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ODL 거래 확대를 하거나 기관 채택이 모두 리플 XRP를 실제로 쓰고자 하는 수요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바로 투자 수요예요.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XRP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콜드월렛에 보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ETF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XRP 현물을 시장에 사서 금고에다가 넣어둬야 되거든요. 마치 금 ETF가 뜨면 운용사가 금을 사모으는 것처럼 XRP ETF도 운용사들이 시장에서 XRP를 대량으로 사서 금고에 쌓아둡니다. 이렇게 한번 금고로 들어간 물량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ETF가 존속하는 이상 영구히 잠긴 물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락업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결제 분야에서 XRP를 쓰려는 실수요도 늘어나고 투자 분야에서 XRP를 들고 있으려는 수요도 늘어나는데 정작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굳이 전망을 드리지 않아도요. 이런 환경은 가격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이런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XRP의 희소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2026년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과연 어떤 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처음에 말씀드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요.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이제는 실적과 유틸리티만이 생존의 키워드다라는 거. 이 말이 투자 원칙이 되는 한 해가 되게 될 겁니다. 이 돈풀기에 취해서 모두가 들떠있던 시대가 끝나갈 거고 이제는 실력과 쓸모로서 냉정하게 평가받는 이런 무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기업이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진짜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시다면 살아남는 거고요. 아니라면 도태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의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쪽 끝에는 방어자산, 또 다른 한쪽 끝에는 성장자산을 둔다라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한쪽 끝에는 현금이나 안전자산을 적절하게 확보해 두시고 전체의 10에서 20%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현금이나 미국채 같은 것들로 남겨둡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튄다라거나 또 시장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이때를 대비한 보험이자 시장이 급락하면 잡을 수 있는 유동성 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성장자산을 담아야겠죠. 근데 성장자산도 예전처럼 아무 기술주나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짜 배기들에 집중하셔도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하시되 모두가 몰려있는 엔비디아 하나에만 기대기보다는 AI 시대의 숨은 주역들을 담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기업이라거나 변압기나 전선 같은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인 회사들, 그리고 우라늄 채굴이나 SMR 기술을 가진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전세계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통신망 인프라라거나 데이터 센터 리스 같은 것들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테마가 바로 방위 산업인데요. 유럽의 재무장이랑 지정학적인 긴장 구조로 방산 장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꾸준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 2026년에 엄청난 실적들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 자산의 또 다른 축으로 암호화폐를 들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도 무작정 알트만 쓸어 담는 게 아니라 비트랑 XRP 같은 핵심 자산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포트폴리오의 중심 축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XRP는 이제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 2026년 금융인프라 재편의 핵심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겠죠. 특히 리플 XRP의 경우에는 2026년에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TF 자금이 들어오고 또 미국 은행권에서 XRP 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때 잠깐 시세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이 큰 흐름은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물론 암호자산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비중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채권이나 인컴 자산도 활용할 가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이자가 쌓여요. 그러니까 재무가 튼튼한 기업들의 회사채나 우량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해서 1년에 5에서 6%대 확정 수익을 얻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채보다 조금 위험하긴 하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신다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2026년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것에 베팅하는 해가 될 거예요. 기회랑 위험이 공존하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안에 떨어도 냉정을 유지하면서 내 손에 든 자산의 진짜 가치를 믿는다면 묵직하게 쥐고 가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팔지 마시고 확신이 드는 자산은 폭풍이 휘몰아질 때 오히려 더 담을 수 있어야겠죠. 그 확신의 근거는 결국에 실체, 그리고 검증된 데이터여야 됩니다. 실체가 있는 자산이 결국에 빛을 보고 실적이 따라주는 기업은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고요.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은 결국에 쓰임새를 인정받길 마련이니까요. 2025년이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달린 해였다면 2026년은 그 희망이 실제 성과로 검증받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기대의 시대가 가고 검증의 시대가 왔다고들 하는 거죠. 유틸리티의 원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26년에는 남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이런 테마에 휩쓸리시기보다는 그 테마의 밑단에서 움직이는 진짜 기계장치를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는 자산이라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진짜 배기일 뿐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포기하면서 그 차이가 결국에 결과를 바꿉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서도요. 누군가는 차분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시고 시장 자금 나누고 평단 어떻게 낮출지 비중을 어디서 늘릴지 계획하고 또 계획하시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언제 오르냐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상승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하락장 한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겠죠. 이 상승만 찾고 상승만 바라게 되시면요. 단순하게 상승만 찾고 상승만 바라게 된다면은 하락장은 그저 견뎌야 될 시간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 시장을 떠나게 되거나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을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가격의 흐름 속에서도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고 훗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상승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장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지만요.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보이지 않을 뿐이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포기할 건가? 아니면은 준비를 할 건가? 결국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모든 결과를 바꿔주게 될 겁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